젠틀맨 H. 자, 여러분, 오늘 젠틀맨 H가 해석해 드릴 내용은요, 이 세계 경제 대위기입니다. 자, 이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 말했는데, 이제 IMF도 이야기하고, OECD도 이야기하고, WB, 세계은행도 이야기하고, 미국 재무장관, 앨런, 그리고 이연준 의장, 파월 등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 대부분이 겪어보지 못한 대공황적 위기, 1940년까지 계속됐죠. 1929년부터 12년간 지속됐습니다. 그 대공황이라는 그 위기, 영어로 Great Depression. 자, 그 대공황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공황이라는 거는 대공황 때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대공황이라고 명확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한 십몇 년간 경제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그렇게 대다수는 기억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 상품 가격이 폭락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벌 찬스였다고 대공황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이라고 전부가 굶고 직장도 없고 그야말로 거리에서 무료 급식소를 헤매고 직장을 찾아서 헤매고 저 멀리 산골에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에 가서 댐을 만든다고 일하고 각종 농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억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세계를 휩쓸었고 그 대공황의 여파가 그야말로 이 자연 환경적 조건이 열악한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죠. 식민지가 대체로 부족하고 그리고 식량과 오일이 부족했던 세 나라.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 뉴딜 정책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결국 좀 심해졌다, 조금 나아졌다, 또 심해졌다 한 3차례 반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라고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간에 좀 성장하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지고 반복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곳곳에 탱크라든지 전함이라든지 이 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이 나이 든 남자, 그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그 공장에 가서 일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유럽으로 파견되고 또 태평양 전선으로 파견되어서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엄청난 무기를 생산하고 또 미국이 전시 무기 대여법에 의해서 영국 그리고 소련 그리고 중국 등의 무기를 엄청나게 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수요를 창출하면서 수요 부족으로 일어났던 이 불황, 대공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다시 대공황 같은 상황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소할 거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윤석열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는데 선거 승리의 기쁨을 느낄 겨를이 없다. 경제 위기의 태풍이 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신중하게 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냥 뭐 출근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 전날, 다음날 기자들이 물으면 선거에 이겨서 기쁘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지금 경제 위기가 코앞에 왔는데 선거를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다 이 각본이 짜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가 지금 왔어요. 오고 있어요. 위기 와중에 들어갔습니다.
대공황 때도 1929년쯤에 대공황이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1931년에 가서야 대공황의 조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2차 대공황적 위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미국도 접어들었고 전 세계가 접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공황은 어떤 사람들을 파탄을 시키고 어떤 사회,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낳을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공황은 이 1930년대의 대공황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자, 이승만 정부가 토지 개혁을 할 때 순진한 지주들은 다 망했고 동작 빠른 지주들은 오히려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산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동작 빠른 기득권층들은 이런 대공황이 돈을 벌기 좋은 찬스다. 이때 완전히 폭락한 자산, 특히 부동산 등을 사놨다가 경제 위기가 회복이 되면 그때 떼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이 국민들, 한 85%, 90%는 이 위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심화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위기가 대공황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공황 때는 이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불황이었어요. 불황. 그러니까 불황이 지속되어서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뭘 낳습니까? 디플레이션 때는 물가가 하락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물가가 급등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유가, 공산품 가격부터 원자재 가격, 모든 물가가 불황 속에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과거에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겪던 이 대공황과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겪는 대공황은 물가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요, 과거 70년대 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70년대 때 생겼죠. 자,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불황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오일 쇼크가 이 중동에서 발생하면서 1차, 2차 굉장히 미국 경제가 60년대 말부터 불황으로 접어들고 70년대 접어들면서 계속 불황이었는데 물가는 급등해서 미국의 금리가 한때 2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70년대 때는 그것이 전쟁, 즉 산유국들의 전쟁이라는 부분 때문에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오일 전쟁이 이제 좀 가라앉으니까 그 위기가 상당히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이 대공황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시간차지만 이렇게 왔을 거라고 충분히 예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위기는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물가 인상 하에서의 이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말한 곡물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은 폭등해요. 공산품 가격은.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자산 가격은 거품이 잔뜩 끼어서 폭락하는 좀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가의 인상과 자산 가격의 폭락, 그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이 폭등하는 물가 인상 품목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름이나 가스를 갖다가 가지고 집을 난방하고 또 차를 운전하고 또 원자재를 가지고 공산품을 만들고 또 곡물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식량을 이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데 비하면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자산 거품의 그런 것들은 집, 주식, 채권 그리고 코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기의 대상인 것들이지 사는데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돈이 풀리고 또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어요. 사실은 코로나 위기 때 그렇게 많은 돈을 위기가 심화되더라도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풀은 돈을 다 그다 들이고 이렇게 금융 긴축을 하지도 못했는데 코로나가 덮치니까 또 더 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건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소비, 투자, 생산 등으로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순환 속에 가지 않고 악순환으로 들어와서 그 돈들이 전부 투기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을 올리고 주식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인플레 하에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속에서 자산 거품은 꺼지는 이런 이중적 가격 속에서 나타나는 대경제 공황은 이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다. 그래서 과거의 1차 대공황 때에 비해서 이번에 겪게 될 2차 대공황은요. 물가 상승, 기초 생필품 물가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격이 이렇게 완전히 땅에 떨어지죠. 그런데 자산에 그러면 투자해야 되는데 자산 가격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산에 투자하지를 못하지요. 이런 부분이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에 대해서 진단을 잘 내리지 못할 겁니다. 2028년의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비롯된 이 부동산의 이 금융상품화의 지금 투기 현상들이 과거의 닷컴 버블의 투기와 더불어서 거품을 불러일으켰다가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거기서 파생되어진 정권 상품들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그때 거품에 같이 끼어있던 남유럽의 경제를 때리면서 그런 나라의 이 재정 위기를 또 불러왔죠. 그래서 세계가 한번 흔들흔들했죠.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지난 97년에 한국이 겪었던 이 외환위기는 당시 한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남미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몇몇 나라들이 97년, 98년에 띄엄띄엄 겪었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화와 자신의 화폐하고의 가치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달러 부채를 얻었었다가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 차원이 아니라 국지적 차원에서 그 나라별로 이 심한 타격을 입혔는데 한국이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8년에는 한국의 키코, 그래서 이 외환을 갖다가 환율이 변동하는 데 따라서 그 변동에 대한 데미지를 입지 않으려고 환해지, 즉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그걸로서 은행이 넉인 넉아웃이라고 부르는 키코 상품을 팔았는데 거기에 잘못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데미지를 입었죠. 자, 위기의 규모로 보면 97년이 2008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전방위로 위기가 컸습니다. 97년 때는 수백만 명이 위기를 겪었고 2008년에는 수십만 명이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환율도 97년 때는 2,000원대가 넘는 당시 가격으로 환율이 있었으면 2008년에는 이 1600, 700 이런 수준의 이 환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의 파장은 한국은 사실상 본질적인 그 금융위기의 주도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퍼펙트 스톰에 조금 흔들리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의 위기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한국이 둘 다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고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더불어서 또 코로나라는 이런 역병과 더불어서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폭발력이 과거는 그야말로 지역 차원의 경기였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 월드컵 같은 경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누가 어디서 먼저 터질지 지금 모르는 매우 아슬아슬한 그런 과정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리를 결사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올려가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서 결국은 자산 거품이 꺼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잃게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인플레가 잡혀가는 이 과정을 밟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2년 이상 지속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이 투자가도 또 경제학자도 언제 이것이 시작됐는지는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시작됐다고, 어떤 사람은 내년부터다, 어떤 사람은 하반기라고 시작 시점은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하드 랜딩, 경추락이 시작될 때, 그때 한국의 경제에 큰 데미지를 입힐 거라고 보입니다. 본격적으로요. 미국의 경추락은 당연히 주가의 급락과 더불어서 자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리의 인상,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는 상황 속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 코인 시장의 몰락, 그리고 부동산의 폭락이 시작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데미지를 입을 건가? 하우스푸어, 그 다음에 빚걸 영끌해서 코인 주식 산 사람,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 다음에 좀비 기업. 자, 여기가 집중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IMF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 제가 봤을 때 IMF 때는 수백만 명이었지만은 이번에 이 대공황 위기 때는 수천만 명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어느 날 경제가 급락하면서 그 영향이 밀려오면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한국 같은 나라도 터져버리는 이런 연쇄 복합 폭발 형태로 갈 거다. 즉 동시다발이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 연쇄적 파장이 순서대로 한국에 쭉 분야별로 때리게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이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별 수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금융 긴축을 한다, 이자를 올린다, 환율을 올린다, 환율은 저절로 올라가겠죠.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자산 가격은 폭락하는데 물가는 더 인상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소득이 이제 곳곳에서 자영업자든 직장 같은 데는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기업 중에도 일부가 문을 닫게 될지 모르죠. 은행은 이제 대출을 갚아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대출을 지금 내주지 않고 은행 문을 닫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때나 키코 때, 금융위기 때 이 흑자 부도가 난 사람이 많았어요. 사업체로 보면 남는데 은행이 갑자기 대출 회수를 요구하게 되면서 망해버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드러나게 되겠죠. 좀비 기업뿐만 아니라 건전 기업까지도 이 오른 환율과, 그리고 환율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오른 금리와, 그리고 은행의 이 대출 회수, 대출 폐쇄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보고 마음의 준비를 현실적으로 하는 것과, 이런 사태가 설마 오겠어? 자, 알아서 어떻게 넘어가지겠지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기득권들은 정말 이런 사태가 안 온다고 보고 태평일까요? 아니지요. 진짜 기득권은 이런 사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 건물 다 팔았고, 그리고 현금으로 땡겨 넣을 돈 다 땡겨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 기득권은 알면서 침묵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피해를 제일 먼저 겪게 될 서민, 빈곤층, 중산층은 몰라서 지금도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대공황은요, 없는 사람을 또 괴롭히고, 그리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 거예요. 다만, 이 대공황으로 무너진 사회적, 경제적 그런 토대들은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정치의 변화를 촉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젠틀맨 H, 대공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정신 차리자 말하고 싶습니다. 젠틀맨 H.